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해전사에서 기념비적인 전투 4개를 의미하는데, 지난번 살라미스 해전과 한산도 대첩에 이어 이번엔 레판토 해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판토 해전은 1571년 한산도 대첩보다는 20년 정도 더 먼저 유럽에서 일어난 대해전이었습니다. 레판토 해전은 크리스트교 대 이슬람교 두 종교 문화권의 충돌이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이전에는 어디였을까요? 네덜란드였죠. 네덜란드 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네 나라가 각 시대별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던 배경에는 이 네 나라는 대서양과 동남아 해상무역으로 진출하면서 신대륙이라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을 개척했기 덕분이었죠. 그러나 신항로, 신대륙이 개척되기 전에는 대서양은 나가면 죽는 무시무시한 넓은 바다였죠. 그래서 이전까지 유럽 해상무역의 중심 바다는 지중해였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네 나라는 지중해에서 제일 멀리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신항로, 신대륙 개척 전에는 지중해 인근의 국가들이 그 해상무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네 나라 이전 시대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는 베네치아 공화국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의 도시 아니냐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 이탈리아는 도시별로 작은 국가들이 포진해 있었고,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중 하나였던 도시국가였습니다. 습지를 개척하며 도시로 거듭난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베네치아는 물리적 영토는 좁을지언정 바다로 계속 나가며 그들이 구축해놓은 지중해 시장의 상권은 지중해 전체였죠. 아주 오래도록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던 베네치아에게 예상치 못한 강적이 급작스레 나타납니다. 바로 터키의 오스만 튀르크였죠. 오스만 튀르크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며 그리스 반도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그러면 오스만 튀르크도 지중해를 접하게 되며 이 지중해 무역에 들어섰고, 도시국가인 베네치아 공화국과는 달리 거대한 영토 제국이었던 오스만 튀르크가 이 시장에 들어서면 베네치아는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외교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외교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선이 있는 것이고, 지중해 바다 전체를 원했던 오스만, 그리고 그것을 사수하려고 했던 베네치아였기 때문에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470년부터 1714년까지 총 7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중 1차에서 3차가 1470년에서부터 1538년까지 약 70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3차에서부터 다시 30년 후였던 4차 전쟁이 오늘 영상의 주제이자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인 레판토 해전입니다. 레판토 해전 이전까지 1에서 3차 전쟁 사이 네그로폰테 섬, 모도네와 코로네 등 지중해의 주요 거점지들을 오스만이 꿀꺽했습니다. 또 3차 때는 프레베자라는 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진 결과 나름 해군력에 자신있던 베네치아가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해전에서는 베네치아뿐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 교황청의 군대까지 합친 연합함대였음에도 오스만을 상대로 바다에서 패전했던 거죠.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계속 지중해의 주도권과 상권을 오스만에게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외교로 해결하는 것도 시간 끌기였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요. 그러다 1571년 레판토 해전이 발발하죠. 지중해 상권 장악을 위해 지중해의 주요 거점지들을 먹어가는 오스만은 이번엔 터키 밑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점령하기 위해 이슬람 해적단들을 키프로스 섬으로 보냅니다. 당시 키프로스 섬은 베네치아 관할권이었고, 베네치아 병력들이 있었으나 당연히 병력 차이는 공 하나가 차이가 날 정도였죠. 베네치아는 단독으로 오스만을 막을 힘이 안 됐습니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청했는데 이때 서유럽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 분열기를 겪고 있던 프랑스, 종교전쟁으로 국가 역할을 못하는 신성로마 제국, 내전을 수습하고 있던 영국, 그나마 이 전쟁이 크리스트교 대 이슬람교라는 종교전쟁 양상도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이 나서주기로 합니다. 교황청은 스페인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절대왕정의 시작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펠리페 2세의 국왕하에 스페인은 거의 유일하게 서유럽에서 내적 안정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과 나폴리를 스페인이 가지고 있어서 지중해 무역은 스페인도 노리고 있어서 이 지중해 장악전을 두고 오스만을 무찌를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스페인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연합함대의 총사령관은 스페인 측의 장군이었던 잔 안드레아 도리아로 임명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잔 안드레아 도리아는 지나치게 스페인 측 입장만 집중하고 같은 편인 베네치아 입장을 잘 배려해주질 않았습니다. 베네치아 정부는 스페인의 조건을 거부했죠.
교황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베네치아 사이의 교섭이 난항되는 사이 1570년 6월 오스만의 함대는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 9월 키프로스는 함락되었습니다. 스페인과 베네치아의 연합함대 목표가 키프로스 사수였는데 키프로스가 함락된 마당에 향후 연합함대의 행보와 작전을 두고도 베네치아와 스페인 사이에 분쟁이 터졌습니다. 스페인은 북아프리카로 가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전진기지들을 박살내자고 주장한 반면 베네치아는 계속 지중해에 남아 이슬람 수군을 격파해 지중해를 지키자고 했죠. 1571년 5월 교황 피우스 5세의 중재로 총사령관은 26살의 돈 후안으로 결정됐습니다. 돈 후안도 스페인 사람이었지만 당시 명장으로 유명한 장수였으므로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자나 안드레아 도리아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죠. 공격 대상으로는 북아프리카든 지중해든 가장 먼저 발견되는 적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키프로스가 함락된 것이 1570년 9월이었으니까 교섭이 체결되기까지 8개월이나 걸린 거였습니다. 베네치아의 함대, 스페인의 함대, 교황청의 함대는 다시 각자의 본국에서 각국의 총사령관들이 군대를 규합해 1571년 8월 메시나에서 다시 집결합니다. 스페인 측의 일부 장교들은 겨울이 오면 전투가 난전이 될 것이므로 이듬해 봄에 출전하자고 주장한 반면 베네치아 측은 하루빨리 지중해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며 또다시 논쟁이 불거졌는데 연합 총사령관이었던 돈 후안은 즉각적인 전쟁을 결정했고 1571년 9월 지중해 동쪽의 레판토에 오스만 함대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마침내 레판토로 향했습니다. 레판토 해협에 들어가기 직전 파트라스만에 지내친 연합군은 마지막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함대를 섞고 진영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스페인과 베네치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돈 후안은 두 국가의 분대를 따로따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중앙은 연합 총사령관이었던 돈 후안이 직접 이끌고 우익은 스페인 측의 총사령관이었던 잔 안드레아 도리아, 좌익은 베네치아의 총사령관이었던 바르바리고가 지휘했습니다. 오스만 쪽 사령관은 알리 파샤로 전쟁 경험도 풍부한 오스만의 유능한 명장이었죠. 단 결함이 있다면 양측 사령관, 돈 후안과 알리 파샤 둘 다 육전 지휘 경험만 있을 뿐 해전 경험은 전무해서 능력은 비등비등했고 서유럽 연합함대는 212척, 오스만 함대는 286척이었죠. 전선 수만 놓고 보면 오스만 함대가 더 많았지만 대포수를 비교해보면 서유럽 대포가 1800문, 오스만 대포는 750문, 서유럽이 더 많아서 전력은 누가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들었죠. 양 함대의 좌익, 중앙, 우익이 있다면 양측의 좌익과 우익이 중앙과 중앙이 따로 붙습니다. 먼저 가장 북쪽에 있던 서유럽 연합함대의 좌익을 이끌고 있던 베네치아의 바르바리고, 오스만의 우익은 베네치아의 좌익을 포위하려다가 너무 많이 선회해서 육지 쪽에 막혀버려 오히려 역포위가 되었고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되는데 바르바리고가 전쟁 도중 부상을 당하자 차석 지휘관이 조직적으로 잘 지휘한 반면 오스만의 우익 담당 사령관이 죽더니 오스만 병력들은 우왕좌왕하며 가뜩이나 육지가 옆에 있겠다 다 버리고 육지로 넘어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연합함대의 좌익 쪽은 승리했죠. 반면 중앙과 연합함대의 우익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서 도망칠 육지 같은 건 없고 전면전이 펼쳐집니다. 여러 포격이 오간 뒤 배와 배가 부딪히고는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됩니다. 돈 후안 사령관이 원했던 게 백병전이었어요. 왜냐면 스페인 군대가 백병전을 잘했고 서유럽 연합함대의 주무기는 화승총, 오스만 병사들의 주무기는 아직도 활이었거든요. 그래도 오스만 쪽 병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정말 처절한 전투가 이어지고 오스만 사령관 알리 파샤는 사기 진작을 위해 맨 앞에서 직접 싸우다가 그만 머리에 총을 맞고 전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맨전선에서 싸우던 젊은 사령관 돈 후안은 알리 파샤의 시체를 가져다가 목을 벤 뒤 마스트에 효수합니다. 당연히 오스만의 사기가 뚝 떨어지며 그냥 쓸려 나갑니다. 이젠 잔안드레아 도리아가 이끌고 있던 연합함대의 우익, 연합함대의 좌익과 중앙은 승리한 반면 안드레아 도리아의 우익은 많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구원을 온 서유럽의 기사단, 몰타 기사단의 전선들도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함께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몰타 기사단의 전선 한 곳에서 화약고에 불을 붙여 자폭하며 오스만 병력에 피해를 준 사이 예비대를 이끌던 스페인의 산타크루즈가 지원을 와서 연합함대 우익에 합류하죠. 사령관 알리 파샤도 죽었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던 오스만 병력은 후퇴하기로 하고 이로써 레판토 해전은 끝이 납니다. 연합함대 40척 피해에 7,500명 전사, 오스만 쪽은 230척 피해에 15,000명 전사, 크리스트교 연합함대의 승리였습니다. 레판토 해전이 세계 4대 해전인 이유는 크리스트교 대 이슬람교의 가장 큰 해전인 동시에 전쟁이 치열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해전사에서 기점이 되는 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유럽에서의 전함은 저 오랜 고대 시절부터 노와 도츠로 가는 갤리선이었습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 때 배들보다는 성능이 훨씬 더 개량이 되었겠지만 노와 돛을 배의 동력으로 삼은 건 동일했죠. 레판토 해전에서도 서유럽 연합함대와 오스만 양측 모두 갤리선이 주력이었어요. 대신 서유럽 연합함대에는 갤리어스라는 신형 범선이 투입됩니다. 갤리어스는 기존의 갤리선을 더 크고 그리고 오로지 군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함으로 전쟁에 특화되어 있어서 탑재된 대포의 포문수가 굉장했죠. 레판토 해전에서는 고작 6척의 갤리어스가 투입이 되어도 큰 역할을 했고, 레판토 해전 이후로 서유럽 각국에서는 갤리어스 개량이 이루어져 나중에는 노를 빼고 돈만 사용하는 갤리온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으며, 이후 해전에서는 갤리온 위주의 전쟁이 됩니다. 즉 레판토 해전은 기존의 전통적 전선이었던 갤리선의 마지막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레판토 해전 이후 스페인의 함대 아르마다는 무적 함대로 불리게 되었고, 베네치아는 이전의 경제적 피해를 모두 수습할 수 있었으며, 오스만은 레판토 해전 이후 다시 베네치아에 전쟁을 걸은 5차 전쟁이 있기까지 약 70년의 공백이 있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한동안 이슬람은 깝치지 못했고, 대신 그 사이 서유럽끼리의 전쟁이 격화됩니다. 무슨 전쟁이 격화되냐? 바로 레판토 해전 이후 무적 함대로 불리게 된 스페인의 함대가 왕좌에서 물러났던 전쟁이었는데요. 다음 세계 4대 해전 4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